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뭐 요즘 전 세계 미디어가 다 이제 트럼프 이후를 분석하는 걸로 가득 차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이제 좀 너무 좀 지겨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지만 사실 딴 게 없어요. 아니 그리고 그렇고 뭐 들어도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서로 의견들도 다르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뭐 트럼프가 집권해서 뭐 달러가 오르니 내리니 수출이 되니 안 되니 뭐 주가가 어떠니 보다는 제일 걱정되는 건 전쟁이 나느냐? 이게 성격이 특히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그 나이 드니까 막 그냥 욱하는 게 있더라고. 이게 트럼프도 뭐 이제 삼선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노벨 평화상만 그냥 물 건너갔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는 그냥 막 던질 것 같아 트럼프가. 아마 제일 처음 돌멩이가 아마 대만을 사이에 둔 중국과의 그 관계일 것 같은데. 뭐 미중 관계는 나빠질 걸로 하여튼 예상은 되는데 뭐 그렇게도 다들 예상하는데 그 사이에 껴있는 대만이랑 관계가 또 어떻게 될 거냐. 대만에 미국은 어떤 걸 요구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또 대만의 인더스트리가 우리나라랑 겹치는 게 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 연쇄 효과가 우리나라로 오거든요. 그래서 요걸 어떤 분한테 여쭤볼까 하다가 한 분이 포착이 됐는데 그게 안 나오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조성환 납치를 해왔습니다. 보서대학교 전가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중국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셨다고요. 네, 아무리 그렇도 그렇지 이렇게 막 배짱 부리시면 됩니까? 네. 트럼프가 된 이후로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많이 얘기하죠. 지금 중국이랑은 사이가 나빠질 거다. 일단. 글쎄요. 그것도. 네, 우리가 외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사이가 좋냐 나쁘다는 표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하기야 외교라는. 왜냐하면은 좋아도 앞에서는 웃어야 되는 거고 뒤에서는 또 칼을 갈아야 되는 거고 또 나빠도 앞에서 웃어야 되는 거고 또 뒤에서는 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교 관계에서 좋다 나쁘다의 호불호를 명시적으로 그리고 겉으로 드러내는 거는 굉장히 낮은 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봤지? 어떤지 알겠지? 뭐 나빠 보여?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또 오히려. 위장을 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외교관계에서 사이가 좋냐 나쁘냐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 국제관계나 외교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못 배워가지고 저희가. 많은 분들은 거기에 관심 많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게 인간 사회의 연장이라는 선상에서 보게 되면은 왜 친구도 그냥 친구 베프고 있고 절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를 나누는 거는 참 흥미롭다. 그러나 실무에서 뛰는 사람한테는 그건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중국, 대만에 대해서 바이든과는 달리 어떤 식의 변화를 줄 것 같으세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고 올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트럼프가 지향하는 것이 마가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을 다시 새롭고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 중에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건 또 대만이기도 합니다. 대만이 그렇게 중요해요? 반도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3프로에서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TSMC가 아마 엔디비아만큼 많이 나올걸요. 그거는 그만큼 대만의 현재 위상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양안 관계로 설명되는 중국과 대만 관계 얼핏 말하기는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녹록한 상황도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기회 요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위기 요인이기도 하다. 만약에 양안 관계가 불안정하다. 난 미국은 신경 많이 쓰이겠죠. 만약에 좋아진다. 이 관계 속에서 이걸 어떻게 더 많은 이익을 얻어갈까를 고민할 겁니다. 대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구를 할까요? 대만에 대해서. 대만에 대해서는 요즘 뭐 예전에는 무슨 뭐 무기를 많이 사가라. 뭐 그런 걸 했다면서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보통 보호불비라고 얘기를 하죠. 대만의 어떤 생존을 담보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이거는 비단 오늘 어제 뭐 과거의 일은 아닙니다. 네.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대만과 단교를 하고 중국과 수교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관련된 조치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바로 3대 공보라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거예요? 예. 뭐 대만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 어떤 현상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미국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뭐 무력을 같이 동원해 가지고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대만을 우리가 완전히 저버리지 않는다. 비록 중국과는 수교를 했지만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대만은 절대 안 버린다. 그렇죠. 대만은 미국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전략과 미국이 보는 전략은 아마 그 사이즈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중국이 태평양을 나가기 위해서는 대만을 거치지 않고는 나가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대만은 예전에 한국전쟁 당시에 메가더 장군도 얘기했지만 침몰하지 않은 항공모함과도 같다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지금의 그 상황이 지정학적인 거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에서 TSMC 같은 기업이 있다라는 거는 하나를 더 추가한 격이 되니까 대만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쁜 건 없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대만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당위성은 하나 더 증가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시도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대만의 TSMC가 미국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너가 돼 있고 그래서 대만을 미국에서 쉽게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전에도 바이든 정부 때도 야 우리가 대만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미국 아니 뭐 일본 뭐 한국 이런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도 나누고 TSMC도 너희 공장 일본에도 좀 줘. 그래서 대만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들이 꾸준히 있지 않았나요? 네, 꾸준히 있었습니다. 미국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IRA 법에 의해 가지고선 대만 기업을 미국에 유치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주고 일본의 군마 같은 경우에는 TSMC가 또 공장도 짓고 심지어는 유럽에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만 TSMC의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N-1이라는 거거든요. 경우에 대해서는 N+1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대만의 기술은 항상 다른 지역의 공장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공장을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만에서 2나노를 한다 그러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3나노, 4나노, 5나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절대적인 어떤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대만에다가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건 TSMC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대만의 정부가 주도한 이해관계겠네요. TSMC를 우리가 민영 기업이라고 보통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래는 대만 정부가 나서서 만든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대만 정부 거라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게 유지되는 한 트럼프가 유사시에 중국이 대만을 봉쇄해서 첨단 반도체를 미국으로 안 주고 중국으로만 갖고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똑같은 공장을 일본에도 복사해 놓고 미국에도 복사해 놓자 뭐 한 전략이 안 먹히겠네요. 결국 첨단 반도체는 대만에 있으니까. 그렇죠. 대만이 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이게 기술 인력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도 이제 중국의 반간첩법 때문에 삼성전자 직원이 지금 중국에 잡혀 있는 상황인데 대만에 관련된 그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넘어가 가지고선 거기서 기술을 키우는 경우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SMIC라는 그 중국의 회사도 사실은 대만의 TSMC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반도체 이거 얼핏 보면은 중국이 뭐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선 이 상황에 올려놨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몇면의 어떤 기술 인력들은 상당 부분 대만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는 기술의 유출, 그거는 인력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거다. 화웨이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화웨이 산하기관이라든지 어떤 업체를 통해 가지고선 대만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갖고 가거든요. 관련된 산업이 하고 그리고 그 기술들의 또 대부분 뭐 공장의 어떤 관리인들이라든지 기술 주체들은 또 대만인들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전개될 거고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0일 날 정식 취임을 하게 되면은 아마 기술 인력에 대한 어떤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상당히 많이 고려할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만은 우리의 핵심 전략이야.
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네, 더욱 우리가 바이든 정부 때보다 더욱 더 그렇게 볼 것이다.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화두가 AI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AI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미국의 미래는 없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첨단의 산업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미국인데 거기에 핵심 지역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게 대만이다 보니까 그 대만에 대한 어떤 영향력 강구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만의 TSMC도 미국 안으로 들어와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을까요? 트럼프 입장이 막 미국 외에는 아무도 없어. 네, 들어가긴 할 겁니다. 단 대만보다는 못한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될 거다. 네. 대만은 왜 미국에 공장 세우는 게 싫을까요? 경제적으로는 대만에 공장이 있어야 저걸 팔면 수출이 되고 달러가 들어오는데 미국에서 만들면 그냥 거기서 이익 나는 거 일부 배당받는 정도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대만이 달러를 못 걷어들여서 생기는 그런 문제? 측면보다는 아마 산업 그리고 어떤 경영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조금 좀 합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만인의 인건비와 미국인의 인건비를 비교하게 되면 아마 같은 인력을 사용함에 있어가지고서 미국의 인력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고임금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TSMC에서 일하는 거는 3D 산업 중에 3D입니다. 힘들고 더럽고 어렵습니다. 저녁 12시고 1시고 부르면 나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대만 내에서의 임금 수준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과연 미국인들한테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런 문제. 짱종모라는 TSMC의 창립자, 설립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초기에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대만인들은 불러서 일을 시킬 수가 있는데 미국은 근본적으로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카톡을 씹어.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인력의 어떤 관리 역시도 쉽지 않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기술의 어떤 퀄리티 컨트롤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거면 이제 미국을 안 가야 되는데 그거 다 감수하고도 가는데 알짜는 대만에다 남겨놓는 있고. 건 이거 그래도 알짜는 우리한테 있어야지라는 어떤 그냥 심정적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남의 얘기니까 제가 쉽게 하는지 몰라도 대만은 그걸 갖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으로부터도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으로부터도 또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실은 겁니다. 대만 땅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게 필요해서인 거라면 야, 나 이거 없어 이렇게 해서 야, 저기 갔어 있어 하와이에다 갖다 놨어 하와이로 빨리 가라고 해야 대만 본토가 안전하지. 대만에 그 기술이 없으면 중국이 굳이 그거 공격해서 얻을 것도 적으니까. TSMC의 기술로 수혜를 받는 수혜자들은 비단 대만 한 국가라고 얘기하면 또 중국에서도 난리치겠지만 대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거든요. 그리고 또 전 세계 미래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게 되면은 일종의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창기 전쟁은 금방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렇지만 계속 살려듭니다. 링게를 꽂고 주사약을 계속 넣는 그 주사약의 역할, 링거의 역할을 지금 미국과 유럽이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 자체로 전 세계가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대만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또 치기 힘든 면도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 때문에 쳐야 되겠다. 그럼 중국도 기술적으로 후퇴할 각오를 엄청 한다. 이 나라가 있어야 거죠. 중국이 대만을 칠 때 미국이 도와줄 명분이나 그렇죠. 실리가 생기는구나. 그렇죠. 오히려 중국이 생각하는 거는 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면에서 매력을 증가시켜서 대만의 기술자들이 중국에서 생활을 하고 그렇겠네. 중국으로 오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방법이고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겁니다. TSMC가 그냥 미국으로 가버리면 대만의 유사시에 미국이 참전할 이유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코로나 이전에 대만의 대학 졸업자들 그리고 기술과 관련된 공과 계열에 있었던 사람들은 중국에 가게 되면 보통 한 3배 정도 이상의 봉급을 받았습니다. 대만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건너간 거거든요. 그때 중국은 잘 나갔던 중국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그 중국입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그러한 상황이 재현이 될까 쉽지 않다. 걷다가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눈치 보고 어떤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중국은 미국이 그렇게 더 TSMC를 중심으로 한 대만을 이렇게 포용하려는 정책을 한다면 네. 중국은 이놈들 봐라? 뭐 그렇게 나와야 근데 원래 대만은 미국이랑 친했으니까 고민스럽겠죠. 그래서 하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천인 계획이라 그래가지고선 아주 뛰어난 과학자들, 기술 인력들을 유치를 하는 경우,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사람들을 유치하는 경우, 그리고 기술을 절취하거나 도용하거나 아니면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방법들은 미국이 또 중국을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 대만 내부에서는 요즘 어떤 걸 좀 고민하고 있어요? 대만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거는 아무래도 대만의 생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대만이 생존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중국이 침공할 그렇죠. 지속적인 성장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조만간에 각성하게 될 겁니다. 예. 그건 무슨 뜻이냐? 대만의 상당 부분은 다 IT와 관련된 산업에 집중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 IT라는 것이 이게 약간 시류가 있어가지고 주기가 있어가지고 그 주기가 끝나게 되면은 새로운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새로운 것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거기서 오는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바로 삼성전자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초격차 세계 인류를 얘기했지만 잠깐 멈칫하는 순간에 지금 삼성전자가 4만 전자 됐다는 얘기가 신문 지상에 나오고 다행스러운 건 뭘까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어떤 방산도 있고 조선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건설도 있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바구니에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적이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삼성전자밖에 없었다.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핀란드의 노키아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 세계 1등 하던 회사가 이제는 종족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과 같이 한 산업에 집중돼 있는 대만의 산업 구조 어떻게 다각화하느냐, 다양화하는가. 그것도 대만이 당면한 과제일 겁니다. 네. 어째 대만은 그렇게 IT에만 집중하게 됐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다각화되어 있는 게 오히려 신기한 거라고? 대만의 이민 어떤 역사와도 관계가 되는데요. 대만 사람들이 미국에 가게 되면은 남자애를 낳은 경우에는 넌 변호사해라. 변호사가 정치에 영향도 안 받고 페이는 굉장히 높아서 생활도 하기 좋고 그리고 사회 어떤 불안적인 요소를 해도 네가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딸을 낳으면 의사를 시킵니다. 근데 70년대 때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그거를 못 가. 그러니까 변호사가 못 되거나 의사가 못 되는 사람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공과 계열에서 전기 계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대만이 상당히 그 좀 아기자기한 수공업으로 전기와 관련된 것들을 생산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단가도 굉장히 낮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꽤 괜찮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미래를 보장한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AMD나 NVIDIA나 뭐 다 거기에 수장들이 대부분 친인척 관계 그거 그냥 형성된 건 아닙니다. 물론 친인척이 일부러 공과대학 간 건 아니죠.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전기공학 계통으로 갔다. 그리고 대만이 그 당시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컴퓨터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산업의 육성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은 훨씬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당시 미국의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뭐 이런 회사, 유닉스라든지 뭐 이런 회사에 있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 대만으로 다시 돌아가는 영이민 현상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만은 IT 국가가 됐다. IT 국가가 됐고 또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사업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대규모의 비용이 들지도 않으면서도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고 또 대만 실정에도 상당히 맞습니다. 왜 어떤? 대만은 우리나라와 같이 재벌이라든지 대기업이 발달된 산업 구조가 아니거든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품을 생산하는 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조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별로 그렇게 대만에 유용하지 못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대만 인구가 2,300만인데 자동차 공업
시작한 바 있습니다. 대만에서. 근데 2,300만 가지고 무슨 규모의 경제를 그렇지. 그 섬 내에서 달성하기 힘듭니다. 건설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내진 설계를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럼 지진이 와서 무너져야지 또 짓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잘 안 되고요. 사계절 내내 덥다 보니까 무슨 난방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을 하는데도 상당히 좀 부가가치가 적다. 부가가치가 적고 들어가는 물건들이 적으니까 거기에 이제 최적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 자체도 그렇게 매력 있는 산업으로서 대만에서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토바이를 만들거나 컴퓨터 부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관련돼 가지고선 이 뭐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디어 상품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대만에서는 상당히 적용이 가능하고 또 굉장히 효과도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하네. 그러면 대만의 중요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좀 더 첨예한 약간 갈등 국면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나요? 제가 흔히 외부에서 이런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대만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은 대만을 나라로 보지 않거든요. 자기의 일부분 하나의 성 정도로 봅니다. 언젠가는 통일해야 될. 네, 언젠가는 수복을 하거나 통일을 해가지고선 위대한 중국의 어떤 그 완성된 조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근데 대만인들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물론 대륙에서 넘어온 사람들한테는 그게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대만 본성인들은 대륙에도 어떠한 친척 관계도 친인척 관계도 없고 연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고 중국은 중국이야라는 의식이 아주 팽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대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나는 나기 때문에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논리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골치 아픈 상대죠. 미국은 그런 거를 가끔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중국이랑 관계가 안 좋았다. 한때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도 역시 대만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 전임 정부들도 이용하고 하나 예를 들면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우리는 트럼프는 돈만 밝힌다. 이게 미국의 어떤 이익만을 생각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어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건 사실 트럼프의 아이디어는 아니었어요. 아베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를 하나로 엮어가지고서 인도와 뭐 미국과 연결을 해가지고선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자. 그게 자유와 번영을 연결할 수 있는 구부러진 선의 형태다라는 얘기를 아베 정부가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게 대동아 공영권이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걸 들어보니까 썩 괜찮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태평양 함대였었는데 지금은 인도 태평양 함대가 되는 거고 그 사령부가 이제 일본에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꽤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주목한 게 대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한 바로 직후에 대만 차잉원한테 전화를 걸고요. 자기가 재임했던 4년 동안의 현직 관료들을 대만에 보냅니다. 대만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현직 관료들을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건 중국을 자극하는 거고 중국도 그걸 문제 삼아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했는데 트럼프는 스스럼 없이 위생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내고 뭐 오히려 신경 쓰이라고. 네, 그건 뭐냐?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외교라는 것이 좋냐 나쁘다냐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라는 거는 항상 일정한 텐션,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긴장 관계가 때로는 좋은 관계로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쁜 관계로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긴장 관계가 전혀 없는 외교 관계다. 그건 외교의 실패입니다. 네. 오히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텐션은 언제나 필요하다.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텐션 없는 것 같지만 텐션이 있고요. 일본과의 관계도 텐션이 있고요. 중국 간의 관계에서도 텐션이 있다. 다만 그 기대치가 국민의 수준에 부합하느냐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그 기대치가 국민의 수준에 부합하느냐? 네. 그 얘기 예를 들어서 말씀이세요? 우리 삼성전자 직원이 지금 반간첩 혐의로 작년 12월에 잡혀 있었는데 공표를 안 하고 그러면 국민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정부에 대고 이거 도대체 뭐 한 거냐? 정부 맞냐? 어디에 잡혀 있어요? 중국에 잡혔죠. 중국에. 네. 근데 중국에 잡혔을 때
가족들과의 면담도 불허하고 물론 그때는 영사 조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사에서 했는데 영사 조력을 받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영사 조력을 했을 땐 그걸 공표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룰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서도 그걸 이제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민간이 보는 거하고 국가 차원에서 보는 거하고는 조금의 간극이 있다. 그런 텐션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되게 강경한 자세를 취할 거다. 뭐 언론 보도를 보면 대체로 그렇고 뭐 관세도 높일 거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이 발표가 됩니다만 또 일론 머스크가 중요한 보직을 맡았으니 일론 머스크는 중국에서 비즈니스도 많이 하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말만 그렇게 많이 하지 생각보다 중국이랑 그렇게 긴장 관계가 많이 있지도 않을 수도 있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설득해서 형 중국이랑 좀 친하게 진행해줘. 야 이게 돈 돼. 나 자동차 좀 팔자 형. 진짜 이런다고. 그럴 수는 없을까요? 항상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 오히려 대응하기 편할 겁니다. 예. 오늘보다는 내일이 세질 거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세질 테니까. 근데 이게 세졌다 좋아졌다 세졌다 좋아졌다 하는데 불규칙적인 주기로 나타나게 되면은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제가 볼 때 트럼프 2기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1기 때의 후속편이기도 한 동시에 그 1기 때 나왔던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무역 협상이라든지 관세 보복이라든지 하는 거를 개별적으로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서 다시 상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띌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형식으로 선후 완급을 조절하면서 전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주 이렇게 단일한 형태는 아닐 것이다. 단일한 형태는 대응하기 쉽죠. 중국이 1기 때 미국이 단일한 형태로 관세 보복을 하니까 25%? 그럼 나도 25%. 내가 30%? 그럼 나도 30%. 그래? 그러면은 좀 더 세게 때려볼까? 그럼 환율? 중국은 환율이 국가에서 고시를 하는 거니까요. 그럼 뭐 환율을 확 낮추면은 관세는 무용하네. 자, 그러면은 트럼프는 전략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무역 협상으로 들어가게 되고 무역 협상에서 관세를 얘기하면서 농산물 사란 얘기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후속편이 이어졌으면 더 흥미로웠을 텐데 코로나19 갔다가 재임에 실패하는 바람에 우리가 후속편을 지금에서야 보게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한테는 지금 주어진 시간이 4년밖에 없으니까 그 4년 안에 모든 걸 한번 펼쳐보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마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내각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공통점이 다 반중적인 정서가 강한 사람들, 중국을 배싱, 회초리를 두들겨 패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을 전면에 포진했다라는 건데 그 사람들이 몽둥이만 들고 앞에 나서겠습니까? 가끔은 뒷걸음질도 하고 옆걸음질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 내가 더 아프게 느껴질 테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고정적으로 기승전으로 이렇게 보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중국하고 미국도 이렇게 이제 얘네들 진짜 언제 싸울 거야? 진짜 바로 임박했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언론 지상에 보게 되면 2027년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2027년에 대만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과 전력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인민해방군이 건군 100주년이 된다. 건군 100주년이 된다라는 것이 전쟁의 빌미가 된다라는 건 사실 좀 넌센스한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다 완성되고 치겠다라는 사람이 무섭습니까? 네. 누구도 우리가 성동격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공격이 들어와야지. 습격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지 다 매월 며칠 날 몇 시에 시작하면은 그거 그렇게 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그런 발언을 한 거는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대비가 안 돼 있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제일 국제 관계에서 고민되는 건 중국이랑 미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근데 그게 대체로는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할 때부터 우리한테 숙제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앞으로 미국 중국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하여튼 한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요구가 반드시 올 것 같아서 네. 바이든 때도 뭐 알게 모르게 있었지만 트럼프도 더 이제 세게 하기 시작하면 올 것 같기도 한데 또 트럼프의 특징은 바이든은 이런저런 이제 동맹국들이랑 같이 하자고 하니까 우리가 더 신경 쓰이고 트럼프는 그냥 혼자 가서 싸우고 나니까 우리는 사실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라서 좀 편하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과제를 받으면 한다. 뭐 우리가 시쳇말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표현을 빌리면은 주입식 교육이죠. 선생님이 과제를 주면 하는 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야 된다. 미국에 선제적으로 뭘 더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아베가 갔죠. 아베가 가가지고 열심히 골프도 치고 꼬꾸라지기도 하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안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인태 전략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일종의 이슈 선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정도는 나서겠다라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피동적으로 나선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대가를 더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에게 전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저는 꽤 괜찮다. 우리가 이 양자 간에 일도 양단할 수 없고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 라는 걸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서로 좋은 시그널을 여러 개 발산을 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프레드를 굉장히 넓혀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역에 있어서 미국의 어떤 보호무역 우리는 당연히 찬성할 수 없죠. 우리는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를 가졌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할 얘기는 하는 거지만 그리고 우리가 윤 정부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그럼 현상 변경에 반대하는 액션을 우리가 취할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액션은 어떤 액션일까? 뭐 훈련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한미일 3국 간의 훈련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자유의 항행 같은 거 국제법으로 전혀 문제 안 되는 거거든요. 자유의 항행이라 그래가지고서 대만 해협을 지나가는 겁니다. 배들이 뭐 군함이 지나가기도 하고 일부러 지나가는 거예요. 일부러 지나가죠. 왜냐하면 중국은 그게 자기네 영해라고 보는데 우리는 영해로 보지 않는다. 이건 공해다라고 지나가는 거. 그래서 호주도 지나가고 영국도 지나가고 일본도 지나가고 미국도 지나가는데 우리 그런 액션 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자극할 거다라는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 뜻에서 자극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극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텐션이 없는 거는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처럼 자꾸 텐션을 던져야 이런 거는 허용된 범위인데 왜 안 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남들도 다 하니까 우리도 한 거야. 하는 거죠. 가는 하면서 겁니다. 카드가 있어야 그래 안 할게 그 대신 니네도 이거 해줘가 할 수 있는 거기에 거니까. 대한 분명한 어떤 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서슴없이 넘어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또 의연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불법 어업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우리의 어떤 영해를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할 거는 해야 되는데 할 거는 안 한다. 왜? 이것이 양국 관계를 안 좋게 하는 요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이 양국 관계를 저는 파괴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이 그 불만을 드러내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도 있죠. 과거에 사드 때와 마찬가지로. 사드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기도 하지만 사드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뭐가요? 지금같이 힘든 상황에 계속 중국에 남아 있어야 되면은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일찍 나오길 잘한 거죠. 사드 핑계로 중국과 척질 수 있었던 게 우리 마음 편하다. 그런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사업한다라는 건 그건 너무나 불확실한 거고 너무나 위험스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마트 아침 저녁으로 와서 소방 검사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문을 못 열게 해요. 이마트가 못 견디고 나온 거 아니에요? 롯데마트도. 그런 상도덕 그런 어떤 규범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에서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외국 기업 죽이기다 이거죠. 그 지역에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진짜 1000배 다른 지역에 비해서 1000배 10,000배 이상 되지 않는 이상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불합리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불합리한 거를 굉장히 많이 담으면서도 참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지금 그렇게 참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라는 게 너무 큰 시장이고 경제적으로 필요하니까 우리 뭐 한한령 이런 거 한 번만 하면 그냥 싸그리 그냥 피바람이 불잖아요. 중국이랑 손 끊는 거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데 2004년부터 우리가 제1의 무역 대상국 수출입에 있어서 1위 국가가 이제 중국이 되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중국의 수입의 랭킹을 보게 되면 홍콩, 대만을 제외하면 우리가 한때 제일 높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10%. 지금 아마 그 정도는 안 될 거예요. 많이 빠져나왔으니까. 그거는 어떤 의미냐. 중국도 우리 없이 뭐 할 수 있는 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관계에서는 그게 필요할지 몰라도 외교 관계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너무 미국 쪽에 기울어져 있어서 서운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정부는 또 반대였으니까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시는 바는 중국이랑 좀 더 우리는 쌀쌀 맞아줄 필요가 있어. 쌀쌀 맞아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쌀쌀맞게 보이겠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가혹하게 보이는 겁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 생각하면. 그렇죠. 당하는 거 보면은 가혹하죠. 혹시 중국 비자 만들어 보셨습니까? 6페이지에서 9페이지 아버지와 어머니 생일, 직업, 소득 다 적어야 됩니다. 그게 과연 비자 하는데 필요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왜 그런다고 보세요? 아니, 저도 그거 솔직히 이해 잘 못합니다. 텐션 만드는 거구나 말씀하신. 우리가 거기에 무슨 불법 이민을 간다. 그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수준의 국가다. 이해 갑니다. 그건 불법을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근데 글쎄요, 과연 중국에 가서 우리가 불법 이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요구하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지금 비자 내년 12월 31일까지 15일 동안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한간에서는 경제적 효과를 노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 많은 포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 있을 APEC, 다음 주에 있을 G20, 내년에 경주에 있을 G20 회의에서 한중 관계 좀 부드럽게 하면은 한중 관계를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틈새를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중국은 그렇죠. 그런 계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넘어가서 트럼프도 워낙 이제 공세적인 미국도 공세적인 입장이니 그럼요. 요참에 한국이랑도 관계를 좀 개선해 보자는 생각이 있을 거다. 중국은 중국이 공세적인 어떤 영향을 받을 때는 항상 유화적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이 세게 나오니까 한국이랑 친해져야 된다. 우리가 97년도, 96년도, 98년, 2017년도, 18년도로 돌아가게 되면은 중국이 굉장히 유연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통미복남 아닙니까? 북한이 한국 제껴놓고 바로 미국이랑 상대하니까 중국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좀 버릴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교 관계에 있어서의 친밀도라는 거는 없다. 친밀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다만 일정한 텐션은 우리의 국익을 증진시킬 수가 있다. 그것이 어떨 때는 관계가 좋은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관계가 좀 안 좋게 긴장된 상태로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게 바로 정상이라는 겁니다. 중국하고도 더 그래야 되고 미국하고도 좀 더 우리는 쌀쌀 맞아야 될 것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살짝 손 내미는 느낌이 들 때 또 특히 쌀쌀 맞아야 되겠네. 그치, 그 밀당이 그렇게 밀당이면 선의와 선의가 아닌 거는 구별할 줄 알면 되겠죠. 그리고 선우 완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지금 중국과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다. 왜? 자기의 해역을 넘어서고 영유권을 주장하니까.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필리핀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굉장히 경사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필리핀이 다 그거 받아줘야 될까요? 저는 필리핀이 하고 있는 거는 주권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리고 최하의 것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시기 때 했던 어떤 정책이라든지 태도는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좀 있었다라고 봅니다. 우리의 기자가 정상회담으로 방문한 한 국가에서 매를 맞고 정상은
혼자서 식사를 해야 됐고 정상을 만나기로 하고 물론 외교 관계에 있어서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약속을 다 잡아놨겠지만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없고 딴 행사에 갔었고 그걸 우리가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러면서도 이 나라가 크니까 이 나라가 우리가 경제에 의존하는 어떤 비중이 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요. 표면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수준이 동일합니다. 예. 물론 동일하지는 않죠. 절대적인 동일이라는 건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왜 표면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같은 입장인데 왜 그렇게 불종적이냐? 당당하게 나오면 우리 입장에서 당당하게 나오면 반대편에서는 야, 지난번에 우리가 미안했어라고 그렇게 나올까요? 아니면... 외교는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요. sorry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유감이다 뭐 요 정도. 네, 왜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중국이랑 수교했을 때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한국이 수용했다.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해했다라고 얘기했지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 수용이라든지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건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과 어떤 의무를 지니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이해했다라는 수준으로 지나가고 중국에서는 그거를 한국이 수용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긴장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셔. 우리도 받을 거 받고 다 주지 말고 미리 겁먹지도 말고 다 들어주지도 말고. 긴장이 반드시 나쁘지 않습니다. 긴장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면은 A를 1, B를 2, C를 3 이렇게 해가지고선 STESS라는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해보면 100점이 되거든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자극이 됩니다. 근데 어떤 스트레스는 병이 되기도 하죠. 병이 되는 스트레스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자극에 돼가지고서 더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정도의 긴장. 그래서 우리가 그 긴장을 우리는 보통 어텐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렸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너무 한쪽에 경사되는 거, 한국이 어떻게 한쪽에 경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한국은 한국의 한쪽에 경사가 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와 특징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과도 그렇고 중국과도 그렇고 다만 좀 더 쉬워 보이지 않을 필요는 있다. 뭐 참 이게 용어상의 문제긴 한데 쉽느냐 쉽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라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주권.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부분. 중국이 뭐만 하면 핵심 이익이란 말 하거든요. 이게 핵심 이익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막 늘어납니다. 핵심 이익은 그렇게 탄력적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핵심 이익이 없을까요? 우리라고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한테 그거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우리는 봅니다. 그걸 안 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말씀하신 의식의 차이라고 봅니다. 외교는 그냥 좋은 관계,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교육과 인수인계를 잘못 받았다 외교관들이. 뭐 그런 건 아니죠. 외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는 항상 긴장한 관계 속에서 좋기도 나쁘기도 나쁠 때는 그거를 개선하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런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교는 항상 이런 긴장도 있고 그런 거라는 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청와대도 알고 다 알아야 그럼요. 실제로 그 외교도 실제로 그렇게 되는데. 주한 대사가 한국에 와가지고선 할 말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사님이 중국에서 할 말 다 할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중국의 외교부장이 한국에 와가지고선 대통령 만나서 별거 다 하면서 한때는 뭐 어깨도 툭툭 치고 그랬다는 거 가지고선 신문에 나게도 했죠. 그러면 우리 외교부장이 가가지고선 뭐 외무부 장관이 시진핑의 어깨를 두들기면서 잘 컸네. 잘 생활 잘하고 있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와서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의식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게 뭐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좀 기분 나쁘게 대하고 쌀쌀맞게 대하고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교수님 말씀. 너무 이념적으로 외교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뜻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훨씬 실리적으로 좀 외교를 해야 된다. 그렇죠. 가운데 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중용이라는 걸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한 가운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의 가운데가 대전쯤이다 그러면은 대전을 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용이란 말은 최적화입니다.
이게 수원쯤이 될 수도 있고 창원이나 구미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의 이익을 극대화하느냐. 가장 좋은 상황이 어떤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것이 사이 좋다라고 중국 사람들이 안 보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얘기네요. 주제 나온 김에 예민하지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나라는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잖아요. 근데 일본도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국 쪽에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놓고 미국 쪽에 기울어져 일본은 대놓고 미국 쪽에 있는 것 같죠. 근데 상당히 중국 쪽에도 깊숙이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일본이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중국과의 관계? 네. 일본의 어린애가 얼마 전에 광주에서 죽었어요. 칼에 맞아가지고서. 네. 네, 뭐 미친 사람이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금치산자가 했다라고 그러면은 그냥 지나갈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거 굉장히 일본 열도에서는 큰 쇼크로 다가왔습니다. 왜? 반일 정서가 한참 떠오르고 있을 때거든요. 지금의 중국의 어떤 공원에 가게 되면은 일본 우리는 일장기라 그러죠. 일본 길을 발로 밟거나 거기에 침을 뱉으면은 상으로 중국 국기를 줍니다. 오성홍기. 그런 게 애들이 하고 있고 어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근데 중일 관계가 악화됐다, 대사관을 폐쇄했다, 뭐가 철수했다, 우리 그런 얘기 못 듣습니다. 이게 외교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긴장 관계를 결국은 어떻게 했냐? 후쿠시마산 수산물 중국이 수입했어요. 이거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일이거든요. 뭐 그러면은 화해 제스처, 올리브 가지라도 하나 던져 놔야 되니까. 그동안 뭐 후쿠시마 수산물은 발암 물질이다, 뭐 방사능이 들어가서 몸이 썩지 않는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걸 수입을 합니다.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뭐 일본 외교의 승리라고 해석하기엔 좀 과도한 부분이 있지만 외교라는 거는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분이 일이 나빠도 외교 당국에서는 그거 잘 내색 안 합니다. 네, 잘 내색 안 합니다. 여쭈려고 했던 건 일본은 과도하게 미국 쪽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중국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현명하게 잘 하고 있겠습니다만 외교가 그런 거라고 하시니까 일본의 스탠스는 중심을 미국에다 두고 있는 더 두고 있는 거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현명하게 중간자적 역할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최적일 것 같으나 그게 되면 다 그렇게 하지 누가 한쪽에만 기울어서 한쪽이랑 척지고 한쪽만 하고 싶겠습니까? 다 중간자 하고 싶죠. 그러나 안 될 거니까 일본도 선택을 해서 미국 쪽에 상당히 기울어져 있습니다만 그걸로 인한 부작용을 좀 줄이고 있는 외교를 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도 어느 한쪽 중국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을 결정을 해서 하고 나서 나머지를 케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현실적인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진짜 중간자적인 뭔가가 되는 것인가. 중간자라는 표현이 틀린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중간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정도의 힘,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고 동시에 중국과도 버금한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중간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잘못하면 양쪽에서 다 두들겨 맞거든요. 배신자, 변절자 하면서 두들겨 맞는단 말이에요. 일본이 왜 미국 쪽에 더 많이 경사돼 있다라고 얘기하냐면은 국제적인 놈, 우리가 생각하는 규범에 의거해서 행동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민주, 인권, 시장 경제. 우리가 어떤 피해를 당해서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걸었을 때 질 수도 있지만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중국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제가 예전에 우리 학교 관련돼 가지고선 그 학교 기업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 7년 동안. 그 7년 동안에 중국에서 여러 번의 소송을 했습니다. 청산도 해봤고 결산도 해봤고 파산 신청도 해봤는데 이긴 적 없습니다. 그냥 외국 기업이니까 당연히 그게 모든 거 다 묻어놓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규범적이냐? 그러면 그쪽에 우리가 경사될 필요가 있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 쪽에 더 치우쳐져 있다. 그게 중용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 가치가 상당히 보장된다라는 거,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단순히 미국이 좋아서 미국이 힘이 세니까 라고는 어느 쪽이든 아니라는 거죠. 중국에서는 그게 안 통하니까. 네. 미국에서
일본기를 태우고 침을 뱉고 그걸 밟고 하는데 성조기를 준다? 그런 넌센스한 일은 적어도 공원에서 벌어지지 않는데 중국에서는 그게 비일비재하거든요. 물론 중국이 유럽처럼 더 선진화되지 않는다면 그 이전에는 우리도 미국 쪽에 중심을 두고 외교를 하는 게 옳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왜? 우리의 인권 존중 만약에 삼성전자 한국에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족도 못 만나게 하고 연락도 못 하고 6개월 동안 구금하고 그렇게 구금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하는 게 쌍괴라고 얘기하거든요. 쌍규. 규정된 장소에서 규정된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어디 가능합니까? 법원에서 받든지 경찰에서 받든지 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가치 동맹론 지금 채팅창에 그런 거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치를 좀 공유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죠. 우리는 일본과 미국과 유럽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죠. 네, 그 나라들이 그러한 가치를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식에서 수렴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우리가 수렴을 못 하고 있죠.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브릭스가 창시가 된 지 오래됐지만 그 나라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건 뭐냐. 보편적 가치에 대한 수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권을 지켜주지도 않고 경제 방식에 있어서 공정하거나 공평하거나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몇 년 전서부터 브릭스 심지어는 회원국들도 지금 늘려서 과거에는 브릭이었는데 이제는 S자 사우스 아프리카까지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나라들이 특정한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공통적 가치로서 수렴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도 뭔가 살짝의 긴장 관계는 있긴 있어야 되겠네요. 우리도 당연히 있죠. 외교의 있죠. 관계니까. 네, 있죠. 있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는 동의하면서도 중국과 미국은 사실은 뭐 그 소프트웨어나 스탠다드로 보면 비교할 만한 수준은 아니죠. 중국이 많이 수준이 떨어져 있어서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 우리나라의 외교라는 건 특히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과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 외교라는 건 생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뭐 기왕에 우리가 강국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뭔가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질 때 그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우리가 미국이랑 잘 친한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일본을 내주고 나면 태평양에 없으니까 교두보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일본이라는 교두보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교두보를 필사적으로 지킬 만한 인센티브가 미국에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일본보다는 우선순위가 떨어질 거 아니냐. 일본 지키면 한국은 내줄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의 남쪽인 한국이 만약 중국 편이라면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을 때 그 한반도를 지켜야 할 이 인센티브는 중국에는 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거기마저도 우리 편이었는데 미국으로 넘어가면 미국이 과거에 그렇게 해가지고선 뼈아픈 경험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냥 바로 베이징으로 미사일 날릴 수 있는 기지가 한국에는 있으니까. 중국이 또 그렇게 보면 우리는 중국이랑 친해야 우리의 안전이 도모되는 건 아닌가 하는 일본을 우선시했고 대만과 한국을 배제했던 것이 바로 에치스 라인입니다. 에치스 라인의 결과는 한국 전쟁이었고 대만 해협의 어떤 위기 상황이 극도로 가중되는 현상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는 없다. 그런 문제는 없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고서 50년 6월 25일서부터 53년까지 약 3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린 거는 과연 북한뿐이었을까?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수교를 하면서 대단한 결심을 한 거는 우리와 싸웠던 상대와 손을 잡은 것인데 그게 바로 외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라는 거를 1도 양단하지 말자. 이게 긴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텐션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긴장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 긴장이 반드시 나쁘지 않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스트레스가 암을 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신을 집중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오늘이 수능 시험인데 전혀 스트레스 없이 수능을 봤다. 그거 아무 끔찍한 결과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어제 집에 들어갔더니 아드님이 오랜만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밤 11시에 내일 수능인데 무슨 과목을 공부하러 봤더니 영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 조금이라도 잘하려고 한 거지? 미쳐버린 줄 알았습니다 진짜. 조금이라도 잘하려고. 갑자기 수능 얘기가 나와서 또 갑자기 화가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종종 모셔서 그 업데이트를 좀 자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가 단순하지가 않네요. 어떤 사안을 해석할 때 다양한 의견이 중요하고 색다른 시각도 중요하고 한데 호서대 전가림 교수님 많은 도움을 좀 앞으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